1989년 늦가을, 광주의 하늘은 잿빛이었다. 비는 조용히, 그러나 끝없이 내렸다. 윤미숙은 낡은 청색 한복 위에 얇은 외투 하나만 걸치고 대문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3명의 어린 딸이 떨고 있었고 그녀의 손은 피가 섞인 찬물처럼 차가웠다. 당신 같은 여자가 우리 박씨 집안에 발을 들인 게 실수였어. 서 여사의 목소리는 칼처럼 날카로웠다. 흰머리가 비에 젖어 목덜미에 붙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조금도 흐려지지 않았다. 뒤에서 누군가 문을 세게 닫았다. 집안 어딘가에서 박현우, 남편이자 미숙의 과거였던 남자의 그림자가 스치듯 지나갔다. 그는 말이 없었다. 침묵은 그녀를 더욱 고통스럽게 찔렀다. 딸만 셋 낳고선 무슨 얼굴로 우리 집안에 남아있으려 해. 남자 하나 못 낳은 여자를 며느리라 부를 순 없어. 미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아니, 더는 할 말이 없었다. 그녀는 그동안 자신이 노력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고 생각했다. 아이들을 품고, 일하고, 아침 저녁으로 음식을 준비했다. 그러나 결국 그녀가 낳은 것이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이 무너졌다. 어머니, 제발, 아이들만이라도. 쓸데없는 소리 말고 썩 나가. 내가 데리고 나가든지 말든지 이 집엔 다시는 들어오지 마라. 비는 점점 더 세차게 내렸다. 딸 셋은 엄마의 치마자락을 붙들고 울었다. 그중 막내 아름이는 작은 손으로 엄마의 신발을 꿰어 신기려 했었다. 한 짝은 고무 슬리퍼, 다른 한 짝은 맨발이었다. 그녀는 슬리퍼 하나를 찾지 못한 채 내던져졌다. 가자, 얘들아. 미숙은 조용히 일어섰다. 그녀의 등에 아이 둘이 매달리고 막내는 손을 꼭 잡고 걸었다. 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등 뒤에서 울렸다. 그 소리는 무덤처럼 무거웠다. 그녀는 땅을 보며 걸었다. 비는 눈물과 섞여 얼굴을 타고 흘렀고 뺨은 얼음장처럼 굳어갔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광주의 친정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고 친구들은 모두 연락이 끊겼다. 전철역 앞에 있는 싸구려 여인숙 간판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하루 2,000원, 그녀는 가진 돈을 떠올렸다. 가방 깊숙이 넣어둔만 원짜리 한 장과 동전 몇 개. 그걸 꺼내 여인숙 주인에게 건넸다. 방은 작아도 돼요. 애 셋이랑 같이 있을 겁니다. 주인은 그녀를 흘겨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한 방에 그렇게 들어가긴 힘들 텐데 침대가 하나야. 바닥에 자면 됩니다. 따뜻하기만 하면 돼요. 그날 밤 여인숙 방 안에는 작은 전기 히터 하나와 눅눅한 이불이 있었다. 창문엔 비가 부딪히고 천장에선 물이 한 방울씩 떨어졌다. 미숙은 포장마차에서 사온 김밥 한 줄을 3등분의 아이들에게 나눠주었다. 자신은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엄마, 배 안 고파. 엄만 배 안 고파. 너희 먼저 먹어. 내일은 더 맛있는 거 먹자. 아이들은 조용히 끄덕이며 김밥을 입에 넣었다. 말없이 울음을 삼키던 미숙은 벽 쪽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다. 천장에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마치 시계 초침처럼 또각또각 귓가에 울렸다. 그날 밤 그녀는 잠들지 못했다. 두려움과 분노, 슬픔이 뒤엉켜 머리 위를 떠돌았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라는 생각이 마음을 찔렀다. 그러나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제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나였다. 다음 날 아침,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시간. 미숙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이들은 서로에게 기대어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손을 뻗어 막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이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엄마가 지켜줄게. 어떤 일이 있어도 엄마가 반드시 너희를 지켜줄게. 이튿날 미숙은 구로동 시장 쪽으로 향했다. 그곳엔 그녀가 결혼 전 잠시 일했던 국밥집이 있었다. 그 집 할머니는 이미 돌아가셨지만 자리만은 그대로 남아있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시장을 돌아다녔다. 조그마한 중고 조리도구 가게에서 낡은 국솥 하나를 3,000원에 샀다. 그리고 멸치, 무, 파, 된장, 그리고 소고기 자투리 몇 조각을 샀다. 국밥이 뭐라고요? 아줌마, 요즘 누가 길거리에서 그걸 사 먹어요? 상인들은 웃었다.
어떤 이는 고개를 저으며 지나갔다. 그러나 미숙은 포기하지 않았다. 길가 작은 평상 위에 솥을 올려놓고 국을 끓였다. 연기가 피어올랐다. 냄새는 고소하고 깊었다. 미숙은 직접 만든 김치를 곁들여 2,000원에 팔기 시작했다. 하루 종일 기다렸지만 단 한 그릇도 팔리지 않았다. 그녀는 지치고 굶주리고 체념한 채 여인숙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그날 밤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내일은 다를 것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렇게 윤미숙의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되었다. 이튿날 새벽, 윤미숙은 잠에서 먼저 깼다. 아이들은 아직도 서로에게 기대어 이불 속에 파묻혀 있었다. 어제 하루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탓인지 얼굴빛이 창백했다. 미숙은 가만히 아이들의 얼굴을 바라보다 이불을 조심스럽게 덮어주고 밖으로 나섰다. 시장 골목은 아직 조용했다. 상인들은 하나둘씩 물건을 내놓고 있었고 어제 미숙이 끓이던 자리 근처엔 밤새 내린 비로 진흙이 고여 있었다. 그녀는 작은 천막을 펴고 국솥을 올렸다. 아직 팔지 못한 재료가 조금 남아 있었기에 다시 국을 끓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국밥을 준비하면서 문득 어릴 적 기억을 떠올렸다. 엄마가 해주던 생일 미역국, 거기엔 늘 삶은 소고기 몇 점과 부드러운 미역, 그리고 조용한 위로가 함께 담겨 있었다. 아이들이 생일을 맞았을 때마다 어김없이 끓여줬던 그 미역국. 하지만 지금은 국밥밖에 없었다. 생일을 챙길 형편도, 미역을 살 여유도 없었다. 점심 무렵 한 중년 남성이 다가왔다. 허름한 양복 차림에 발끝은 젖어 있었고 손에는 작은 천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는 말없이 자리에 앉았다. 미숙은 서둘러 국을 떠 그에게 내밀었다. 뜨거우니 조심해서 드세요. 남자는 한 숟갈을 떠먹더니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천천히 꾸준히 국밥을 다 먹었다. 식사가 끝난 뒤 그는 돈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다. 이 국엔 뭔가 깊은 맛이 있어요. 그냥 국이 아니라 사람 맛이 나네요. 미숙은 순간 울컥했다. 하루 반나절 동안 아무도 그녀의 국을 인정해주지 않았고 심지어 그녀 스스로도 이 국이 팔릴 수 있는 음식이라고 믿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짧은 한마디가 무너졌던 자존심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 그 남자가 떠난 후 놀랍게도 한두 명의 손님이 더 다가오기 시작했다. 어떤 이는 지나가다 냄새에 이끌렸고 어떤 이는 중년 남성이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호기심이 생겼다. 오후가 되자 준비해간 국이 절반 이상 팔렸다. 그날 밤 미숙은 여인숙으로 돌아와 아이들에게 삶은 달걀과 따끈한 밥을 내주었다. 아이들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아, 오늘은 진짜 밥이야. 엄마가 국밥 팔아서 번 돈이야. 맛있게 먹자. 막내 아름이는 밥을 먹으며 갑자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나도 나중에 엄마처럼 국밥 만들 수 있어? 그럼. 아름이도 만들 수 있지. 국밥은 마음으로 만드는 거야. 그날 밤, 미숙은 처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아주 작은 시작일 뿐이지만 누군가는 그녀의 국밥을 인정했고 그 덕분에 아이들은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며칠 뒤 시장 안에서도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처음엔 의심과 조롱이 가득했던 상인들도 그녀의 꾸준한 자세에 호기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바로 옆에 좌판을 차린 김 아주머니는 말을 걸었다. 아줌마, 국밥 비법 좀 있나 봐요? 국물 냄새가 다르던데. 비법이라기보단 그냥 오래 끓여요. 그리고 파는 사람 마음이 국에 스며들어요. 마음이요? 슬플 땐 짜고, 기쁠 땐 달고, 마음이 변하면 국도 변해요. 김 아주머니는 고개를 갸우뚱하다가 웃으며 말했다. 별난 말이네. 근데 이상하게 맞는 말 같기도 하고. 그날 이후로 사람들은 미숙을 국밥 아줌마라 부르기 시작했다. 놀림조였던 호칭은 어느새 친근한 애칭이 되었다. 아이들도 조금씩 변화해갔다. 큰딸 서진은 학급 문집에 우리 엄마는 국밥 장수라는 제목의 글을 썼다. 그 글은 교사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고 담임 선생님은 미숙을 학교에 초청했다. 어머님, 따님 글 잘 읽었습니다.
감동적이었어요. 어머님 이야기를 학부모 모임에서 한번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그날 저녁, 미숙은 여인숙에서 아이들에게 말했다. 엄마가 학교에 가서 이야기 좀 하게 됐어. 진짜 부끄럽지 않아? 부끄럽긴커녕 자랑스러워. 엄마가 국밥하는 게 우리 가족을 지키는 거니까. 그 말에 아이들은 눈물을 머금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아름이는 엄마의 무릎에 기대며 속삭였다. 엄마, 나중에 내 생일엔 미역국 안 끓여줘도 돼. 국밥이 더 좋아. 그 말에 미숙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미역국과 국밥 사이에서 그녀는 이제 단순히 생존이 아니라 가족의 온기를 지켜내고 있었다. 국밥은 더 이상 가난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미숙이 사랑을 끓여낸 하나의 생명이었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시장의 공기는 점점 더 매서워졌다. 하얀 입김이 골목을 떠돌고 상인들은 손난로 대신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물을 찾았다. 윤미숙의 국밥 가게는 여전히 작고 허름했지만 국물 냄새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들 만큼 진해지고 있었다. 그날도 어김없이 국솥에서 김이 피어올랐다. 미숙은 새벽부터 일어나 뼈를 고아 국물을 끓이고 묵은지와 파김치를 손수 썰어냈다. 이젠 국밥을 찾는 단골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다. 자주 오는 택시기사 아저씨, 근처 인쇄소에서 일하는 젊은 부부, 그리고 늘 말없이 와서 먹고 가는 김 노인까지. 손님들의 얼굴이 익숙해질수록 미숙의 손놀림도 빨라졌다. 아줌마, 오늘은 국물 더 진하네요. 오늘은 밤새 끓였거든요. 손이 시려서 불 옆에서 지냈어요. 아이고, 고생 많으셨겠어요. 근데 그 정성이 느껴져요. 맛이 다르잖아요. 한 손님은 그렇게 말하며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에 고춧가루를 살짝 뿌리고 숟가락을 들었다. 그 순간 미숙은 비로소 이 자리가 단순한 생계의 수단이 아닌 자신만의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느꼈다. 시장 상인들도 미숙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예전엔 곁눈질하며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넸고 어떤 날엔 옆 좌판에서 파 한 단이나 무 하나를 건네며 남은 거니까 그냥 써요 라고 말해주기도 했다. 아이들 또한 점점 적응해 나갔다. 막내 아름이는 엄마의 국밥을 닮은 작은 그림을 그려 학교에 제출했고 선생님은 그것을 복도 게시판에 걸어두었다. 미숙은 학부모 상담날에 그 그림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그림 속의 엄마는 커다란 국솥 앞에서 웃고 있었고 그 옆에는 행복한 얼굴의 세 자매가 그려져 있었다. 엄마, 내 그림 어때? 너무 예뻐. 엄마가 국밥을 더 잘 끓여야겠구나. 그 말에 아름이는 뿌듯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국밥은 이제 가족의 음식이자 자존심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장 입구에 새로 들어선 프랜차이즈 음식점이 화제가 되었다. 현대적인 간판, 밝은 조명, 정장 차림의 점원들까지 시장 사람들은 호기심 반, 불안 반으로 그곳을 기웃거렸다. 이제 저런 데 생기면 우리 같은 장사는 망하는 거지 뭐. 요즘 젊은 애들은 다 저런 데가. 김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고 미숙도 순간 불안했다. 정말 저런 가게가 들어오면 자신의 국밥 자리는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걸까? 그러나 그녀는 곧 마음을 다잡았다. 프랜차이즈에는 없는 것이 자신에게는 있다는 걸 알았다. 바로 정성과 시간, 그리고 마음이었다. 며칠 후 프랜차이즈 가게를 다녀온 손님이 미숙의 국밥을 먹으며 말했다. 그 집은 깔끔하긴 한데 맛이 없어요. 너무 기계적이랄까. 여긴 뭐랄까. 엄마 손맛 같아서 좋아요. 그 말을 들은 미숙은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프랜차이즈가 줄 수 없는 온기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시장 내에 작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저 국밥집 아줌마, 원래 부잣집 며느리였대. 근데 딸 셋 낳았다고 쫓겨났대잖아. 혼자 애들 셋 키우면서 이렇게 장사하는 거 보면 대단하지. 그 소문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퍼져나갔고 어느 날엔 기자 한 명이 찾아왔다. 지역 소식지를 만드는 작고 독립적인 언론사 기자였다. 그는 국밥을 한 그릇 다 먹은 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사장님, 혹시 인터뷰 한번 해보실래요? 요즘 이런 이야기 사람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미숙은 처음엔 망설였다. 자신의 과거를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것이 두려웠다. 그러나 곧 생각을 바꿨다. 만약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며칠 뒤 그녀의 이야기가 지역 소식지에 실렸다. 제목은 이렇게 시작했다. 딸 셋과 국밥 한 솥, 윤미숙 씨의 인생 이야기. 그 기사는 예상외로 큰 반향을 일으켰고 몇몇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 미숙은 조용히 웃으며 생각했다. 이 모든 게 국밥 냄새 덕분이네. 그녀는 변함없이 다음 날도 새벽부터 일어나 국을 끓였다. 손님들이 오기 전까지 시장 골목을 감싸는 그 따뜻한 냄새는 여전히 그녀의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무기이자 가장 진실한 언어였다. 겨울이 깊어질수록 국밥의 온기는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당겼다. 윤미숙의 좌판 앞에는 점심시간이 되면 줄이 길게 늘어섰고 인근 직장인들과 상인들, 시장을 지나는 이들까지 미숙의 국밥을 찾았다. 그녀는 바빠졌지만 하루하루가 감사했고 여전히 국을 끓이는 새벽은 변함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진이 학교에서 울면서 돌아왔다. 미숙은 급히 물을 건넸지만 서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떨고 있었다. 서진아, 무슨 일이야? 서진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친구들이 엄마 보고 시장 아줌마래. 냄새 난다고. 나랑 같이 앉기 싫대. 그 말에 미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가슴이 조여왔다. 자신은 자랑스럽게 국밥을 끓였지만 그것이 아이에게 상처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 미숙을 찢어지게 아프게 했다. 그날 밤 미숙은 아이들이 잠든 후 늦게까지 앉아 있었다. 국밥 냄새는 그녀에게 생존의 상징이었지만 아이들에겐 때때로 창피함이기도 했다. 그녀는 생각했다. 내가 이렇게 일하는 게 아이들에게 짐이 되는 걸까? 나 때문에 아이들이 상처받고 있는 건 아닐까? 다음 날 아침, 미숙은 평소보다 더 단정하게 머리를 묶고 옷을 정리했다. 손에는 늘 쓰던 고무장갑 대신 깨끗한 천장갑을 끼고 앞치마도 새로 빨아 말려 놓은 것을 입었다. 손님들이 오기 전 그녀는 주변 좌판을 닦고 정리하며 말없이 국을 끓였다. 점심 무렵 서진이 학교에서 돌아오더니 미숙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오늘은 선생님이 그랬어. 서진이 엄마가 국밥 장사하는 건 멋진 일이라고. 음식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래. 미숙은 놀라서 서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제와는 다른 당당함이 담겨 있었다. 알고 보니 서진의 담임교사는 지역 소식지에 난 미숙의 기사를 읽고 아이들 앞에서 자랑스러운 부모의 직업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었다. 친구들도 오늘은 아무 말 안 했어. 오히려 엄마 멋지대. 그 말을 들은 순간 미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국밥 한 그릇이 자존심을 회복시켜 주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자신의 것이 아닌 딸의 것이기도 했다. 며칠 후 학교에서 학부모 수업 참관일이 열렸다. 서진의 반에서는 우리 부모님의 일이라는 주제로 발표 시간이 있었다. 아이들 대부분은 아빠의 직업을 이야기했다. 변호사, 의사, 회사원, 화려한 직업들이 소개되었고 교실에는 조용한 기대감과 경쟁심이 감돌았다. 마지막 순서, 서진이 천천히 앞에 나섰다. 손에는 작은 그림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 그림은 아름이가 그렸던 것과 비슷했다. 국밥솥 앞에 선 엄마와 그 옆에서 웃고 있는 세 자매. 저는 윤미숙 씨의 딸 서진입니다. 우리 엄마는 국밥을 끓입니다.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서 국을 만들고 밥을 푸고 김치를 썰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을 줍니다. 국밥 한 그릇으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요. 저도 엄마 밥을 먹고 자라서 언젠간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요. 교실은 조용했다. 교사조차도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다 박수가 하나둘 퍼져나갔다. 발표가 끝나고 서진은 자리로 돌아왔고 미숙은 교실 뒤편에서 조용히 눈물을 삼켰다. 아무도 그녀를 바라보지 않았지만 그녀는 아이보다 더 큰 자부심을 느꼈다. 그날 이후 시장에서도 아이들에 대한 시선이 달라졌다. 시장 사람들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칭찬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함께 기뻐했다. 김 아주머니는 미숙에게 국 끓이는 비법을 물어보기도 했다.
나도 이젠 김치찌개 팔아볼까 봐. 아줌마 보니까 용기가 나더라고. 김치찌개 좋죠. 같이 해요. 겨울엔 따뜻한 게 최고잖아요. 서서히 미숙의 국밥 자리는 시장 안에서 하나의 중심이 되어갔다. 비록 작고 소박했지만 그 자리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공간으로 변하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서진은 미숙에게 물었다. 엄마, 나중에 국밥 가게 크게 차릴 생각 있어? 글쎄, 엄마는 지금도 좋아. 다만 뭐. 엄마가 만든 국밥이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음식이었으면 좋겠어. 따뜻하고, 정직하고, 진심이 담긴 그런 밥.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럼 나도 나중에 그런 사람 될래. 정직한 사람. 그날 밤, 미숙은 작은 등불 아래서 장부를 정리했다. 여전히 넉넉하진 않았지만 하루하루가 채워지고 있었다. 국밥 한 그릇이 단순한 음식이 아닌 삶을 바꾸는 힘이라는 걸 그녀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눈이 내리기 시작한 날이었다. 서울의 겨울은 광주보다 더 매서웠고 바람은 더 건조했다. 윤미숙은 두꺼운 목도리를 두르고도 손끝이 얼어붙는 느낌이었다. 국밥을 끓이는 불 옆에 앉아있으면 잠시나마 따뜻했지만 겨울의 추위는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그날은 장사가 평소보다 한산했다. 아침부터 눈이 오락가락하고 시장도 조용했다. 미숙은 손님이 없는 틈을 타 좌판을 정리하다가 뒤늦게 찾아온 친구 혜숙과 마주쳤다. 혜숙은 고등학교 동창이었고 미숙이 결혼 후 연락이 끊겼던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다. 미숙아, 정말 너 맞구나. 혜숙이, 와, 여긴 어떻게. 소식지에서 너 이름 보고 혹시나 해서 찾아왔어. 진짜 여기서 국밥을 끓이고 있을 줄은 몰랐네. 둘은 오랜만에 조용한 찻집에 앉았다. 눈발이 창밖으로 흩날리고 테이블 위엔 따뜻한 유자차가 놓였다. 한참 동안 서로의 안부를 나눈 후 혜숙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미안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갑자기 쫓겨났어? 딸만 셋 낳았다고 그렇게까지. 미숙은 잠시 말을 멈췄다. 눈이 찻잔 위에 떨어지는 것처럼 기억도 조용히 마음 위에 내려앉았다. 처음 아이를 가졌을 땐 진심으로 어떤 아이든 상관없다고 생각했어. 그냥 건강하게 태어나기만 하면 됐지. 둘째도 셋째도 마찬가지였어. 그런데 셋째를 가졌을 때 사실 나 남자아이였으면 좋겠다고 정말 간절히 빌었어. 그 말에 혜숙은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그때쯤 시댁에서 노골적으로 말하기 시작했거든. 이 집안엔 대가 끊기면 안 된다. 이번엔 아들이어야 한다. 말은 안 해도 온 집안이 기대하고 있었어. 나도 모르게 압박을 느꼈고 결국 아이가 딸이라는 걸 알았을 때 잠깐, 아주 잠깐 실망했어. 미숙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찻잔을 감싸 안았다. 아름이를 처음 안았을 때 미안했어. 그 아이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나 혼자 죄책감에 휩싸였지. 나중에 그 애가 자라서 엄마를 너무 닮은 걸 보면 그때 내가 그런 생각을 했던 자신이 너무 미워. 혜숙은 조용히 미숙의 손등에 손을 얹었다. 그건 너 혼자만의 잘못이 아니야. 그건 내가 그 사회 안에서 그 가부장적인 구조 속에서 생존하려고 했던 절박함이었을 뿐이야. 미숙은 그 말에 다시 눈을 떴다. 눈물이 차오르려는 걸 애써 참으며 말했다. 이 얘긴 아무한테도 한 적 없어. 아이들에게도. 그 애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두려워서. 하지만 언젠간 말해야겠지. 그 아이들은 내 마음을 이미 알고 있을 거야. 너처럼 아이들을 품고 지켜낸 사람이라면 그 사랑은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거든. 카페를 나오며 두 사람은 잠시 눈을 맞았다. 세상이 하얗게 물들고 있었고 그 속에서 미숙의 얼굴도 조금은 밝아 보였다. 며칠 뒤 막내 아름이의 생일이 다가왔다. 미숙은 특별히 시간을 내어 아이가 좋아하는 반찬을 준비하고 조촐한 케이크를 샀다. 미역국도 오랜만에 끓였다. 식탁 위엔 따뜻한 음식과 생일초가 놓였고 세 자매는 모처럼 웃음꽃을 피웠다. 식사 도중 아름이가 물었다. 엄마, 나 태어났을 때 진짜 기뻤어?
그 질문에 미숙은 젓가락을 멈췄다. 한순간 모든 소리가 멈춘 듯했다. 그녀는 천천히 아이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아름이가 나왔을 때 엄마는 너무 행복했어. 그동안 살아온 삶 중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지. 그 말은 진심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그 순간의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 아름이는 그녀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운 존재였고 그 존재는 결코 실망의 대상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녀의 구원이자 희망이었다. 밤이 늦어질 무렵 새아이가 잠든 방을 바라보며 미숙은 혼잣말을 했다. 내가 너희를 지켜낸 게 아니라 너희가 날 지켜준 거야. 그녀는 처음으로 그날의 기억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자신에게, 그리고 세상의 부당함에도. 다음 날 아침, 국밥을 끓이기 위해 자리로 향하는 발걸음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 솥안에서 피어오르는 국물의 향기는 어제와 같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엔 새로운 온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봄이 오는 길목이었다. 얼어붙었던 시장 바닥에 물이 스며들고 좌판마다 신선한 나물과 봄동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윤미숙은 국밥 재료를 고르며 봄의 기운을 느꼈다. 한파를 견디고 다시 따뜻한 계절을 맞는 것은 마치 인생의 작은 보상이었다. 그날 아침도 평소처럼 시작되었다. 미숙은 국을 끓이고 김치를 다듬고 손님을 맞았다. 언제나처럼 익숙한 얼굴들이 들어와 인사를 건넸고 좌판 앞엔 따뜻한 말들이 오갔다. 그런데 점심 무렵 낯선 그림자가 다가왔다. 그는 말없이 의자에 앉았다. 눈에 익은 실루엣이었다. 몇 년 전 기억 속에서 잊힌 듯했던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 국밥 하나 주세요. 윤미숙은 손에 쥔 국자에서 힘이 빠졌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남자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현우 씨? 박현우, 그녀의 전 남편이었다. 한때 같은 집을 살았던 사람, 딸 셋의 아버지, 그리고 그녀를 차갑게 내쫓은 사람이었다. 오랜만이네. 이렇게 장사 잘하고 있을 줄은 몰랐어. 그는 태연한 얼굴로 국밥을 먹기 시작했다. 미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몸이 본능적으로 긴장했고 손끝이 떨렸다. 왜 지금 여기까지 찾아왔을까? 그는 다 먹은 후 천천히 고개를 들고 말했다. 사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인근 찻집으로 자리를 옮긴 두 사람 사이엔 묵직한 침묵이 흘렀다. 현우는 쓴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말했다. 나 많이 힘들어졌어. 직장에서 잘리고 사업하다 빚지고 아무리 해도 회복이 안 돼. 그래서 사실은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은 게 있어. 뭐라고? 미숙은 한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는 말을 이었다. 그때 우리가 같이 살던 시절에 너 서명인 줄 몰랐겠지만 인감도장을 가져다가 대출 서류에 썼어. 그게 지금 연체돼서 내게 추심이 갈 수도 있어. 미숙은 순간 정신이 멍해졌다. 세상이 다시 어두워지는 느낌이었다. 그는 아무런 죄책감도 없는 얼굴로 말을 계속했다. 미안하다고 하고 싶었어. 지금이라도 내가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애들 이름만은 더럽히고 싶지 않아서. 그 말에 미숙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다. 현우 씨, 난 당신이 날 버린 날부터 혼자 모든 걸 감당해왔어. 빚도, 눈물도, 아이들의 미래도. 그런데 이제 와서 날 다시 끌어들이려고 해? 그게 아니라 나도. 아니, 당신은 여전히 똑같아. 책임지지 않고 무너진 자리에서 누구든 끌어내려 함께 망가지려는 사람. 그녀는 찻잔 값을 내고 자리에서 떠났다. 눈길조차 주지 않고 밖으로 나왔을 때 한 줄기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하지만 그 바람은 오히려 정신을 깨우는 듯했다. 며칠 뒤 미숙에게 법원 등기 우편이 도착했다. 박현우 명의로 된 채무에 대해 공동보증인으로 등록된 그녀에게 추심이 들어온다는 내용이었다. 법적 조치를 피하려면 미숙은 빚을 대신 상환해야 했다. 그날 밤 그녀는 서진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다. 서진은 조용히 듣고만 있다가 말했다. 엄마, 난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확실히 알겠어. 엄마는 잘못한 게 없어. 이건 내가 해결할게. 서진아,
그건 엄마가. 아니, 나 이제 곧 법대 졸업하잖아. 이런 일이 바로 내가 공부한 이유야. 나서지 않으면 또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게 돼. 서진은 박현우가 위조한 서류의 문제점을 찾아냈고 변호사 자문을 받아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함께 살았던 시기, 미숙이 정신적 충격을 받아 병원 치료를 받은 기록까지 모아 의도적 기망에 의한 문서 위조 혐의로 반격을 준비했다. 이 과정에서 미숙은 또 한 번 딸들에게 의지하게 되었다. 그녀는 밤마다 아이들이 자고 난 뒤 조용히 일기를 썼다. 나는 왜 그토록 오랫동안 스스로를 죄인처럼 느꼈을까? 나는 단지 살아남으려 했을 뿐인데, 아이들을 지키고 싶었을 뿐인데. 며칠 후 법원에서 임시 조정 결과가 나왔다. 박현우의 대출은 불법 서류로 판단되어 미숙에게 법적 책임은 없다고 인정되었다. 그는 형사고발 조치에 직면하게 되었고 모든 채무는 그의 개인 책임으로 전환되었다. 서진은 결과를 전하며 엄마에게 말했다. 이제 엄마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도 돼. 우리가 지킬게. 미숙은 말없이 딸을 끌어안았다. 눈물이 흘렀지만 그건 고통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침내 자신의 자리를 되찾은 사람의 눈물이었다. 그리고 다음 날 미숙은 다시 국을 끓였다. 이제 그녀는 흔들림 없이 국자를 들 수 있었다. 국물 위로 피어오르는 김은 과거와 미래를 함께 품은 듯 따뜻하고 깊었다. 좌판 너머로 비치는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젠 진짜 나로 살아갈 거야. 초여름의 기운이 서서히 서울거리에 퍼지기 시작하던 어느 날, 윤미숙은 시장 골목으로 향하는 발걸음에 가벼운 흥얼거림을 실었다. 서진이 대출 문제를 해결한 이후로 그녀는 오랜만에 마음의 짐을 덜어낸 듯한 평온을 느끼고 있었다. 가게 앞 평상에는 국솥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고 주변 상인들은 환한 얼굴로 인사를 건넸다. 아이들은 제각기 학교와 아르바이트로 바빴지만 밤이면 셋이 꼭 모여 엄마와 밥을 먹고 작은 일상을 나누었다. 그 모든 순간들이 미숙에게는 마치 축복처럼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 오후 전혀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다. 윤미숙 씨 맞으시죠? 여기는 삼화병원입니다. 서 여사님, 박현우 씨의 어머니께서 입원 중이신데 보호자로 등록되어 계셔서 연락드렸습니다. 순간 미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서 여사, 그녀의 전 시어머니, 자신을 집에서 내쫓던 날 가장 날카로운 말로 상처를 남겼던 그 사람. 그 이름을 듣는 것만으로도 손끝이 차가워졌다. 왜 저에게 연락을? 지금 상태가 많이 위독하십니다. 가족이 필요하신 상황입니다. 미숙은 잠시 고민에 빠졌다. 그토록 자신을 아프게 했던 사람, 결코 다시는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과거의 상징. 하지만 그 목소리 너머의 말, 위독하다는 단어는 그녀의 발걸음을 병원으로 이끌었다. 병실 문을 열자 미숙은 한순간 멈춰섰다. 산소 마스크를 낀 서 여사는 눈을 감은 채 누워 있었고 그 작은 몸은 한때의 위험은커녕 마치 바람 앞의 등불처럼 작고 연약해 보였다. 간호사가 다가와 귀띔했다. 식사를 거의 못 하시고 계세요. 마지막으로 뭐라도 드시고 싶어 하시는데 계속 국밥만 중얼거리세요. 미숙은 아무 말 없이 병실을 나와 시장으로 향했다. 국솥 앞에 서니 손이 떨렸지만 그녀는 천천히 손질한 뼈와 채소를 넣고 국을 끓이기 시작했다. 김이 올라오고 익숙한 냄새가 퍼졌다. 하지만 오늘의 국밥은 달랐다. 그 안에는 용서와 회한, 남겨진 시간의 조각들이 함께 끓고 있었다. 한참이 지나 그녀는 조심스럽게 국밥을 병원으로 들고 갔다. 병원에서는 반입이 까다로웠지만 담당 간호사가 도와주었다. 서 여사는 미숙의 얼굴을 천천히 바라보았다. 처음엔 눈에 힘이 없었지만 국밥 냄새가 퍼지자 미세하게 콧잔등이 움직였다. 미숙은 작게 속삭였다. 어머니, 국밥 가지고 왔어요. 예전에 좋아하시던 그 맛으로 끓였어요. 숟가락에 국물을 떠 입에 대자 서 여사의 입술이 떨렸다. 그리고 작게,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중얼거렸다. 그 맛이네. 그때 우리 어머니가 끓이던. 눈가에 눈물이 고이더니 서 여사는 미숙의 손을 잡았다. 마르고 주름진 손이었다.
한때는 냉정하고 단호했던 그 손이 이제는 아주 약하게 떨리고 있었다. 미안했다. 미수가. 나는 너처럼 살지 못했어. 나도 쫓겨났던 여자였거든. 미숙은 숨을 멈췄다. 서 여사는 눈을 감은 채 조용히 말을 이었다. 그 시절엔 며느리가 아들 못 낳으면 쓸모없는 인간이었지. 나는 그걸 견디지 못해서 너한테 똑같이 굴었어. 말이 끊기고 병실엔 오직 심장 박동기의 소리만이 울렸다. 미숙은 천천히 손을 내려놓았다. 가슴속 깊은 곳에 남아있던 분노와 상처가 서서히 녹아내리는 느낌이었다. 그날 밤 미숙은 오랜만에 오열했다. 서 여사의 죽음이 슬펐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끝내 서로 이해하지 못할 거라 여겼던 관계가 마지막 순간에야 비로소 서로를 마주했기 때문이었다. 며칠 후 작은 장례식이 치러졌다. 박현우는 나타나지 않았다. 미숙은 세 딸과 함께 조용히 분향했다. 장례가 끝난 뒤 아이들과 함께 식탁에 앉은 미숙은 작게 말했다. 사람이 용서받는 순간은 자신이 잘못을 인정할 때야. 어머니는 마지막에 그걸 해내셨어. 그래서 나도 용서할 수 있었어. 서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엄마도 그런 사람이니까. 약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강해서 그런 거야. 아름이는 작게 웃으며 국밥을 떠먹었다. 이건 오늘따라 더 따뜻한 맛이야. 그날 밤 미숙은 처음으로 서 여사를 생각하며 기도했다. 화해는 용기의 결과였고 국밥은 그 매개체였다. 국밥은 다시 한번 그녀의 인생을 구했고 마침내 과거와 현재, 미움과 용서, 모멸과 존엄이한 그릇 속에서 하나로 섞였다. 서 여사의 장례가 끝난 뒤 윤미숙은 며칠 동안 말수가 줄었다. 시장에 나와서는 평소처럼 국을 끓이고 손님을 맞이했지만 마음 한쪽은 여전히 고요한 파문 속에 머물러 있었다. 그녀는 국밥을 떠줄 때마다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국에는 지난 시간이 담겨 있어요. 용서도, 후회도, 사랑도. 그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지만 국물의 맛은 점점 더 깊어졌다. 손님들은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국밥을 먹고 나면 마음이 따뜻해진다고 했다. 그녀는 그 말이 참 고마웠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그녀는 평소보다 이르게 좌판에 나왔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 시장은 고요했고 공기는 싸늘했다. 그녀는 국을 끓이기 위해 불을 피우고 있었다. 그런데 순간 어딘가에서 매캐한 냄새가 났다. 무심코 뒤를 돌아본 그녀는 눈을 크게 떴다. 골목 끝, 색한 옆 좌판에서 불길이 솟아오르고 있었다. 누군가의 천막에서 시작된 불은 바람을 타고 빠르게 번지고 있었다. 비닐 천막은 순식간에 타들어갔고 불은 이웃 상인의 자리로 그리고 점점 미숙의 국밥 자리로 다가오고 있었다. 불이야, 불이다. 누군가의 외침에 시장 전체가 뒤흔들렸다. 상인들이 허겁지겁 물통을 들고 나왔고 소화기를 챙기는 사람도 있었지만 불길은 이미 너무 커져 있었다. 미숙은 본능적으로 국소 뚜껑을 닫고 주변에 있는 천막과 나무 상자들을 치우기 시작했다. 미숙 씨, 위험해. 빨리 나와. 김 아주머니가 그녀를 붙잡았지만 미숙은 외쳤다. 여기 안 비우면 다 번져요. 물통 좀 더 주세요. 잠시 후 소방차가 도착했고 겨우 화재는 진압되었다. 연기가 자욱한 가운데 불에 그슬린 국솥과 반쯤 탄 좌판이 남아있었다. 국밥솥은 외형만 남았고 안에 있던 재료들은 모두 타버렸다. 간이천막은 형체도 없이 사라졌고 손때 묻은 조리도구와 오래된 김치통도 모두 불에 녹아내렸다. 그날 밤 미숙은 여인 숙방에 앉아 조용히 앨범을 펼쳤다. 국밥을 처음 시작하던 날 딸들과 함께 찍은 사진, 서진이 학교 발표를 했던 날 교실 뒤에서 몰래 찍은 사진, 아름이가 처음 엄마의 가게 간판을 종이에 그려준 그림. 모든 기억이 사진 속에 담겨 있었다. 그러나 그녀가 가장 소중히 여긴 한 가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시어머니에게 받은 오래된 녹그릇. 그 그릇은 국밥의 처음을 기억하게 해주었고 그녀의 과거와 현재를 잇는 유일한 물건이었다. 그 녹그릇도 불에 타버렸다. 다음 날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미숙의 여인숙으로 찾아왔다.
김 아주머니는 소금 한 봉지와 말린 무 한 줌을 들고 왔고 옆 가게 순대 아저씨는 남은 고기를 내어주었다. 이건 조금 남은 거야. 그래도 당신 손에 들어가면 뭔가 될 거야. 우린 국밥이 필요해. 당신이 국밥을 끓이지 않으면 이 시장은 예전으로 돌아가. 미숙은 말없이 그들을 바라보았다. 눈물이 나올 뻔했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시장 골목 한쪽에 작은 임시 좌판이 세워졌다. 미숙과 상인들이 함께 만든 공간이었다. 가게도 아니고 천막도 없었지만 그 자리에 다시 국솥이 올라갔다. 불에 탄 솥은 깨끗이 닦아졌고 밑바닥은 여전히 검게 그을려 있었지만 그녀는 일부러 바꾸지 않았다. 그것도 자신의 시간, 자신의 흔적이었기에. 처음 국물이 끓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말없이 모여들었다. 익숙한 향기가 골목을 채웠고 손님들은 아무 말 없이 줄을 섰다. 첫 손님은 시장에서 매일 첫 차를 몰던 택시 기사였다. 그는 한 숟가락을 뜨며 말했다. 이 맛이야. 불이 났어도 당신 국밥은 그대로네. 미숙은 조용히 웃었다. 그녀는 그 순간 알았다. 국밥은 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날 밤 아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미숙은 조용히 말했다. 엄마, 그 녹그릇 없어졌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 우리한테는 그보다 더 소중한 게 남았어. 아름이가 말했다. 엄마 손, 엄마가 끓이는 국밥 맛은 절대 안 사라져. 서진이 뒤이어 웃으며 말했다. 불이 다 태워버릴 수는 있지만 엄마의 이야기는 지울 수 없어. 미숙은 국밥 한 그릇을 떠서 아이들 앞에 놓았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이 불길을 딛고 더 깊은 온기를 끓여야 할 시간이다. 국밥은 다시 끓기 시작했고 불에 이른 것들 위에 새로운 것들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재가 아닌 씨앗이었다. 여름이 깊어질수록 시장의 열기도 더해졌다. 낮에는 더위에 지친 사람들이 시원한 국물을 찾았고 저녁에는 하루를 마친 이들이 허기를 채우러 찾아왔다. 윤미숙의 국밥 좌판은 여전히 작았지만 그 앞에 서는 사람들의 얼굴은 점점 다양해졌다. 직장인, 학생, 중년의 부부, 택시기사, 심지어 근처 대학에서 온 교수까지. 누구든 국밥을 한 숟갈 먹으면 잠시 말을 멈추었고 그 침묵 속엔 위로와 공감이 배어 있었다. 그날 오후 익숙한 그림자가 골목 어귀에 나타났다. 낯익지만 오래된, 마치 시간에서 빠져나온 듯한 모습이었다. 서진이 시장을 방문했다가 다가와 엄마에게 말했다. 엄마, 누가 오신 것 같아. 손에 뭔가 들고 계셔. 그녀가 가리킨 곳에는 한 할머니가 서 있었다. 조심스레 품에서 무언가를 꺼낸 그녀는 두 손으로 그것을 감싸 안고 있었다. 혹시 윤미숙 씨 맞으세요? 네, 제가 미숙인데요. 이거 당신 거 아닌가 해서요. 그녀가 내민 건 오래된 녹그릇이었다. 검은 얼룩이 약간 남아 있었지만 형태는 멀쩡했다. 미숙은 순간 말을 잇지 못했다. 손끝이 떨리고 눈이 얼얼해졌다. 화재 당시 제가 가게 옆에서 정리하다가 혹시 몰라 챙겨뒀어요. 당신께 소중해 보이길래. 정말 이걸 살리셨군요. 미숙은 두 손으로 녹그릇을 꼭 끌어안았다. 그것은 그녀가 시어머니에게서 받은 유일한 물건이자 국밥을 처음 시작할 때 늘 사용했던 그릇이었다. 손때가 묻고 수십 번 다기고 데워졌던 그 그릇엔 그녀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날 저녁, 미숙은 녹그릇을 좌판 앞에 조심스럽게 올려두었다. 사용하진 않았지만 그것은 마치 제단처럼 자리했다. 국을 끓이는 내내 그녀는 그 그릇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을 되짚었다.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눈빛, 쫓겨나던 날의 비, 딸들의 손을 잡고 시장으로 향하던 길, 첫 손님이 남긴 엄마의 말이라는 한마디. 그 모든 순간이 그릇 안에서 소용돌이쳤다. 다음 날, 한 방송사에서 연락이 왔다. 지역사회 인물 소개 프로그램에서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인터뷰를 요청한 것이었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서진의 권유에 마음을 열었다. 엄마, 이젠 숨길 것도 없고 부끄러워할 일도 없어. 엄마 이야기를 듣고 누군가는 희망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몰라. 촬영날, 작은 좌판에 카메라가 설치되고
주변 상인들이 모여들었다. 미숙은 평소처럼 국을 끓이며 인터뷰에 응했다. 저는 이 국밥으로 살아남았고 이 국밥으로 제 삶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많은 걸 잃었지만 그 덕분에 더 많은 걸 얻게 되었어요. 기자는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그 모든 시간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였나요? 미숙은 녹그릇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이 그릇을 다시 찾은 날이요. 잃은 줄 알았던 시간을 다시 만난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그 시간들을 이제는 미워하지 않게 되었거든요. 인터뷰가 방송된 뒤 좌판을 찾는 사람들이 더 늘어났다. 어떤 이는 국밥보다 미숙의 이야기를 들으러 왔고 어떤 이는 단지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 돌아갔다. 그녀는 그 모든 만남이 기적처럼 느껴졌다. 며칠 뒤 시장 상인회에서 연락이 왔다. 매년 열리는 서울 전통시장 음식축제의 미숙을 대표로 추천하고 싶다는 제안이었다. 국밥 하나로 시작한 그녀의 여정이 이제는 하나의 상징이 되었다는 것이다. 행사날 미숙은 녹그릇을 들고 무대에 올랐다. 짧은 소개와 함께 국밥 시연이 진행되었고 관객들은 조용히 그녀의 손놀림을 지켜보았다. 국이 끓고 김이 올라오자 관객석 곳곳에서 감탄이 흘러나왔다. 마지막으로 국밥을 담아낸 미숙은 녹그릇을 가운데 올리고 관객들을 향해 말했다. 이 그릇은 제게 단순한 식기가 아닙니다. 슬픔과 고통, 용서와 사랑이 모두 담긴 그릇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만의 국밥이 있기를 바랍니다. 행사가 끝난 후 한 소녀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할머니, 나도 나중에 엄마처럼 밥을 만들고 싶어요. 그 말에 미숙은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밥은 손으로 만드는 게 아니란다. 마음으로 만드는 거야. 그날 밤 아이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온 미숙은 녹그릇을 다시 제자리에 놓았다. 이제 그것은 단순한 기억의 유물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 되어 있었다. 국밥의 온기는 더 넓은 곳으로 퍼지고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 그녀의 삶, 그녀의 한 그릇은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다시 끓기 시작했다. 가을이 되었다. 아침 저녁으로 공기가 선선해졌고 시장 골목에는 가을 나물과 햇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윤미숙의 국밥 좌판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다. 솥은 오래되어 군데군데 그을음이 남았고 나무 의자는 다소 삐걱거렸지만 그곳엔 시간이 고이 들어앉아 있었다. 방송 이후로 사람들의 발걸음은 끊이지 않았다. 시장 상인들도 미숙을 자랑스럽게 여겼고 손님들 사이에선 국밥 아줌마라는 애칭이 훈훈하게 퍼졌다. 하지만 미숙은 그 모든 관심보다 매일 변함없이 국을 끓일 수 있는 평범한 하루가 더 소중했다. 어느 날 아침 서진이 진지한 표정으로 엄마를 찾아왔다. 엄마, 중요한 얘기 있어요. 무슨 일인데 그렇게 심각해? 서진은 미숙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나 외국으로 유학 가려고 해요. 장학금이 확정됐어요. 2년 과정이고 법률연구소에 인턴 자리도 생겼고 가고 싶어요. 미숙은 잠시 말을 잃었다. 딸이 잘하는 것을 누구보다 기뻐했지만 막상 이렇게 독립적인 삶을 이야기하니 마음 한쪽이 허전했다. 하지만 그녀는 곧 따뜻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가야지. 가서 더 많은 걸 보고 배워. 엄마는 여기서 늘 응원할게. 서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엄마, 나 이 길까지 오게 해준 거 다 엄마 덕분이에요. 나중에 꼭 보답할게요. 미숙은 고개를 저었다. 보답이란 건 없어도 돼. 너희가 건강하게 잘 자라준 것만으로도 이미 엄마에겐 큰 선물이야. 서진은 짐을 싸기 시작했고 둘째 서율은 대학교 졸업 후 마을 청소년 센터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막내 아름이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고 엄마를 도와 주말마다 시장 일을 거들었다. 그 어느 때보다 바쁜 일상이었지만 미숙은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보냈다. 좌판에 앉아 국을 뜨고 손님과 웃으며 인사를 나누고 아이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녀는 생각했다. 이제 나는 진짜 어른이 되었구나. 그러던 어느 날 낯선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봉투에는 정갈한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윤미숙 씨께 기억해주는 사람 중 한 명이 드립니다. 편지를 펼치니
짧은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이 동봉되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어릴 적 아름이와 함께 국밥을 먹고 있던 중년 남성이 찍혀 있었고, 뒤에는 작게 메모가 적혀 있었다. 1995년 겨울, 따뜻한 국밥 한 그릇으로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조금씩 나아졌고, 지금은 작은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당신의 국밥은 제 인생 최고의 한 끼였습니다. 미숙은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이름도 몰랐고 긴 대화도 나누지 않았던 한 사람. 그 한 그릇이 누군가에게 삶의 방향을 바꿔주었다는 사실에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날 밤 미숙은 세 딸을 불렀다. 오랜만에 모두가 모인 저녁이었다. 그녀는 따뜻한 국밥을 한 그릇씩 놓으며 말했다. 엄마가 오늘 느낀 게 있어. 우리 삶은 생각보다 누군가에게 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야. 그게 말 한마디일 수도 있고 밥 한 끼일 수도 있지. 서율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엄마는 늘 그렇게 살아왔어요. 누구보다 묵묵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서진은 잠시 눈을 감고 조용히 말했다. 이제 내가 그 길을 이어가야겠네요. 아름이는 손을 들어 웃으며 말했다. 나도요. 나중에 엄마처럼 시장에서 국밥 팔진 않더라도 마음으로 밥을 짓는 사람이 될래요. 그 말에 미숙은 더 이상 눈물을 참지 않았다. 이 눈물은 고통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사랑과 회복, 그리고 자라난 생명에 대한 깊은 감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며칠 후 그녀는 녹그릇을 조용히 싸서 서진에게 건넸다. 이건 내 거야. 이 그릇은 엄마의 삶이고 너희들의 시작이야. 서진은 그 그릇을 품에 안았다. 그 안에는 어머니의 청춘, 눈물, 웃음, 고된 노동, 수많은 새벽, 그리고 모든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날 이후 국밥 자판은 변함없이 계속되었다. 미숙은 여전히 새벽마다 국을 끓였고 시장 골목엔 여전히 고소한 냄새가 퍼졌다. 사람들은 줄을 서서 기다렸고 어떤 날은 아이들과 함께 오는 이도 있었다. 그녀는 때로 조용히 녹그릇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한 그릇이 내게 준 모든 것, 이제 나는 누군가의 오늘을 데우는 사람이 되었구나. 국밥은 더 이상 생존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억이었고, 다짐이었고, 내일을 여는 열쇠였다. 끝은 없었다. 국물은 끓고 있었고, 사람들은 오늘도 따뜻한 밥 한 끼를 위해 그녀를 찾아왔다. 그녀는 알았다. 삶이란 결국 끝에서 다시 피어나는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을.